오후에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고 김하늘 양 살해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도 더 지났지만 가해 교사에 대한 대면 조사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가해자가 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해 응급수술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대면 조사가 늦어지면서 체포영장 집행과 신상 공개 결정 여부도 미뤄지고 있다고 하죠. 이런 가운데 가해 교사의 우울증 병력이 부각되면서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하는지 잠시 뒤 사건 노트 코너에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이해하지 못할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나는 분명 근로자인데 개인 사업자로 계약을 한다거나 급여나 근로시간 계산 방식이 이상하다고 여겨질 때가 있는데요. 라디오 생존 백서,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게 되는 노동 분쟁들 살펴볼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10차 변론기일을 예정대로 내일 진행하기로 했어요. 네. 대통령 측의 연기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은 건데 대신 시작 시간을 조금 늦추기로 했죠. 네, 그러니까 내일이 그 탄핵 심판도 있지만 윤 대통령 내란죄 형사재판도 처음으로 시작하는 날이어서 윤 대통령이 변론기일 미뤄달라고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고 내일 그대로 예정대로 진행을 한다는 건데 그 이유에 대해서 헌재는 재판관 평의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형사재판 공판 준비기일을 내일 같은 날에 한다고 해도 오전 10시고 오후 2시에 하니까 이게 시간 간격이 있다. 충분히 참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가 변론기일에는 당사자, 재판부 그리고 증인 이 모든 사람들의 일정을 다 고려를 해야 되는데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주 4일 재판을 하고 있어서 빈 날짜를 찾기가 어려울 것이고, 조지호 경찰청장은 이분이 지금 투병 중이잖아요. 그래서 네. 구인영장을 집행해둔 상태인데다가 내일 주요 증인들 뭐 한덕수 총리라든가 모두 나오게 이렇게 조율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오전 10시에 하는 그 형사재판 관련한 것 때문에 이거를 미룰 수는 없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대신 윤 대통령 측은 그럼 날짜 변경 안 되면 좀 시간이라도 미뤄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시간 늦춰서 오후 3시에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덕수 총리는 오후 3시, 홍장원 전 차장은 오후 5시, 조지호 경찰청장은 오후 7시에 증인신문 받게 됐고요. 증인신문 시간도 원래 기존에는 1인당 90분이었는데 120분으로 늘어났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서 재판부의 그런 되도록 미루지 않고 시간표대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엿보이고, 네. 그렇다면 선고도 3월을 넘기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제 있었던 9차 변론기일은 양측의 입장을 정리하는 일종의 중간 결산 자리였는데요. 양측의 최후 진술을 방불케 할 만큼 아주 치열한 모습을 보였다고요. 네, 국회 측은 민주화 이후 어느 대통령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었을지라도 자신의 그런 어려움, 약점을 돌파하려고 비상계엄이라는 수단을 선포하진 않았다. 어떤 대통령도 꿈꾸지 않던 바로 그 금단의 행위, 최악의 헌정 파괴의 행위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고, 그렇기 때문에 탄핵 심판이 어서 빠르게 탄핵이 인용돼야 된다라는 주장으로 정리를 한 거고요. 윤 대통령 측은 이번에도 국민 호소용 계엄을 실시한 것이다. 이 부분을 강조를 했는데 대통령은 국회를 봉쇄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거나 정치인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 속보로 전해드리기도 한 내용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9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를 찾았다가 변론 시작 직전에 다시 서울구치소로 복귀했어요. 사실 9차 변론 일정은 이미 공지된 상태였기 때문에 좀 의아한 상황이 네. 벌어진 건데요. 왜 그랬던 걸까요? 맞습니다. 저희가 어제도 사실은 12시까지도 이제 출석을 안 할 거다라는 쪽으로 관측이 기울어졌었던 네. 게 이게 8차 변론 내용을 정리하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러다가 급작스럽게 이동을 하면서 저희도 속보로 전해드렸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곧바로 다시 구치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도 조금 술렁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윤 대통령 측에서
공지를 한 건 뭐냐면 변론 출석하려고 나왔지만 대리인단하고 회의를 통해서 오늘 진행할 절차와 내용은 지금까지 상황을 정리해서 양측 대리인단이 의견을 설명하는 날이라는 걸 확인하고 구치소로 복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헌재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대리인단이랑 얘기를 해봤더니 오늘은 대리인단이 의견 설명하는 날이라고 직접 출석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건데 그런데 일정은 사전에 다 공지돼 있는 거라서 이걸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부자연스러운 감이 있고요. 또 뭐 어제는 또 증인들이 없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럼 그동안 이제 증인들을 대면하고 어떤 무언으로 압박하기 위해서 그동안 출석했던 것이냐라는 주장이 그렇기 때문에 또 일각에서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 이 당사자 피청구인이라는 당사자 없이 변호인단이 참석해서 진행을 했는데 이번에는 또 변호인이 퇴장하는 사태가 발생했어요. 그 국회 측이 조지호 경찰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 일부를 공개하면서 이때 윤 대통령 변호인 한 명이 퇴장을 한 건데 이게 검찰 수사 기록입니다. 조지호 청장이 수사기관에서 뭐라고 진술했냐면 전화를 받았더니 대통령은 저에게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라고 했고 뒤에 이어진 5번 통화도 같은 내용이었고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하다고 느꼈다. 라고 얘기를 하고 6번 전화 통화를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라는 진술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계엄 당시에 첫 통화에서 그 뭐 이재명 대표 우원식 의장 김동연 판사 포함해서 15명을 불러줬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통화에서 한동훈 추가입니다. 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여인영 전 사령관은 이렇게 진술을 했고 또 홍장원 전 차장 진술까지 더하면 이게 명단이 거의 좀 일치한다라는 게 국회 측의 주장입니다. 이 퇴장했던 조대현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사람 진술조서를 증거로 조사하는 건 법률에 위반된다 이런 취지로 항의를 하다가 그대로 퇴장해버렸습니다. 네, 윤 대통령 측은 변론 시간 대부분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데 할애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선관위에 군을 투입한 경위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논리를 쌓으면서 이제 선거관리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이어간 건데요. 이번에는 그 21대 총선에다가 또 22대 총선 관련해서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고요. 윤 대통령 측 그 변호인단은 선관위의 취약한 비밀번호로 카페에 앉아서 통합선거인 명부 등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음이 확인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측에서는 이 피청구인 윤 대통령 측이 부정선거나 선관위 보안 실태 이런 거를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들면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다수 제기 중인데 예를 들어서 그 문제가 됐던 스카이데일리 기사 그 뭐 간첩이 미국 당국에 넘어갔다 이런 거는 미국 국방부에서조차 가짜 뉴스라고 반박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도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죠. 네, 오늘 오후 2시부터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의 첫 변론기일 시작됩니다. 국회가 제출한 탄핵 소추의 사유, 이 쟁점은 김건희 특검법, 그 최상병 특검법 제2요구권 거부권을 행사를 했고 비상계엄 선포에 묵인하고 방조하고 공모했다는 혐의 또 한동훈 대표와 공동국정 운영 체제 내란 상설 특검 임명 불이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측의 입장은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계속해서 여야 합의만 요구를 하고 임명권 행사를 미룬 게 사실상 이거는 보류라기보다는 어떤 적극적인 거부 의사였다라고 보는 게 국회 측의 입장인 거고요. 반면에 한 총리 측은 국회가 대통령 탄핵 의결한 이후에 동일한 주체인 국회가 탄핵 심판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이거 새로 선출하는 거 그거 좀 공정성에 어긋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변론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오늘 한 총리 탄핵 관련 국회 권한쟁의 사건 변론기일도 열리는데 이게 그러니까 탄핵 소추안 의결한 게 적법하냐 뭐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결할 때 192표 찬성으로 통과시켰는데 정족수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151명이냐 200명이냐 이거였는데 만약에 이거 한 총리의 탄핵 과정상의 흠결이 인정된다 하면은 그 사이에 재판관 2명 임명했던 거 이것까지도 좀 여파가 될 수 있어서 생각보다
더 큰 뇌관이 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미래한국연구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여기에 여론조사를 의뢰한 인사들의 명단을 검찰이 확보했다고요? 네, KBS가 내용을 확보해서 취재하고 보도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이 명단이라는 거는 명태균 씨가 거의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미래한국연구소 여기에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람들의 명단을 근데 강혜경 씨가 이걸 작성을 했고 명부에 쓰기로는 그 본인만 좀 알아볼 수 있게끔 이걸 암호화해서 의뢰인, 조사 대상자, 금액 이런 것들을 장부를 만든 거예요. 근데 여론조사 의뢰한 의뢰자 이름은 구체적으로 명시된 건 11명으로 파악이 됐고 여론조사 비용으로 받은 돈은 장부로 확인된 것만 10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장부에 이 등장하는 홍최 300만 원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이 2022년 지선 때 홍준표 대구시장 후보 여론조사를 측근인 최모 씨가 300만 원 내고 의뢰했다. 이런 내용인 거고요. 홍최 300만 원 이거는요. 그리고 또 다르게 써 있는 건 경기도 500만 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유승민 전 의원 여론조사를 500만 원에 의뢰했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까지는 파악이 됐고 좀 더 구체적인 것까지 검찰이 내용을 확보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게 여론조사는 원래 뭐 여론조사 회사도 돈은 받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선거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측근들이 대납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선거를 활용했다면 이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크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가운데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에게 돈 봉투를 건네는 걸 직접 봤다고 주장하는 목격자가 등장했어요. 네, 명태균 씨의 측근 A 씨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명태균이 받았다는 돈 봉투 명태균이 들고 보여줬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인데 2022년 3월 22일입니다. 이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고 얼마 안 돼서인데 명태균 씨가 서울 윤석열 대통령 자택에서 김건희 여사한테서 돈 봉투를 받고 그 이후에 명태균은 항공편을 이용하는데 김포공항, 김해공항 이렇게 이용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주장하는 그 A 씨가 김해공항에서 명태균 씨를 픽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오는 날도 자기한테 보여줬다. 봉투 받아줬다고 보여주고 아 고생했다고 좀 떼줄 줄 알았더만 안 떼주고 뭐 그거 가지고 다 해가지고 뭐 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그게 공개가 된 거고 민주당은 이런 부분을 공개하면서 이런 상황인데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도 없고 서면 조사도 없다라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여권에서는요. 친윤계뿐만이 아니라 친한계까지도 명태균 특검법만큼은 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기류가 읽혀요. 민주당이 조기 대선에 아주 보수를 이제 초토화시키려는 이간계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친한계 신지호 전 부총장, 정성국 의원 모두가 공개적으로 특검법에 반대 의견을 표했고요. 아무래도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책 내고 이제 뭐 그 콘서트를 한다고 하는데 정계 복귀 시동을 걸고 있는데 당내 경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요. 소위 사실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찍히지 않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그런 부분을 감안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연일 세제 개편 이슈를 띄우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근로소득세 감면 필요성을 언급했어요. 네. 뭐 우클릭이다 뭐 이런 말도 많이 나오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 우클릭이라는 말 자체를 공감하지 않았어요. 우클릭이 아니라 원래 우리 자리에 있었다. 민주당은 늘 경제 성장을 위해 노력했고 분배만을 위해 뛰어온 곳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또 무슨 말을 했냐면 우리는 진보라기보다는 중도 보수 정도의 포지션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진보 진영은 새롭게 더 어떤 개혁적인 곳들이 새롭게 구축돼야 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 거죠. 진보 정당이 자리를 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중에서도 근로소득세를 언급했는데 이거는 저에게 지난해에도 저도 이거 뉴스로 다뤘었는데 2024년에 근로소득세가 61조 원이었습니다. 근데 전체 세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대로 역대 최대 수준이고 그거에 비해서 법인세 수입이 비슷하게 62조 정도 나왔으니까 근로소득세하고
비슷하게 축소됐다라는 사실을 이재명 대표가 소개하고 이 부분을 지적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노동에서 회사에서 일하고 떼가는 세금이 너무 많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 거죠. 이재명 대표는 월급쟁이가 봉이냐 이런 말도 하기도 했어요. 물가 상승 때문에 명목 임금만 오르고 실질 임금 안 올라도 누진제 적용하니까 근로자 세금은 계속 늘어나고 그래서 월급은 그대로 버는데 먹고 살기 어렵다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한 거죠. 그러면서 뭐 국민의힘 뭐 이렇게 보수 진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말이 계속 바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세상이 바뀌는데 변하지 않는 게 바보다.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어요. 근로소득세 수입 같은 경우에는 20년 사이에 약 6배 증가했는데요. 같은 기간 법인세 수입은 2배가량 증가를 해서 특히 법인세 규모가 2017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회귀했습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교체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렇게 되면 선고가 늦어지지 않을까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기존의 재판장이 인사이동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서 만약에 인사이동 신청을 했어도 그게 안 받아들여지고 유임을 하게 된다면 당사자한테 어떤 언질이 있을 텐데 지금까지 그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거의 바뀔 거라고 이제 본인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기일을 3월 4일로 잡아놨는데 새 재판장이 오면 지금까지 진행 내용을 인수인계할 거다라고 설명을 했고 이 이제 인사이동 한다는 사람이 김동현 부장판사인데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에 선고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재판장뿐만이 아니라 배석 판사도 2명이 다른 지법으로 자리를 옮기는 게 이미 확정이 된 상태고 이렇게 되면은 새롭게 온 재판부가 공판 절차 갱신하고 사안을 다시 들여다보고 그러면 이 재판은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새 재판장은 이번 주 좀 후반쯤에 정해질 전망이라고 전해집니다. 네. 화제를 좀 바꿔볼까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가 25% 정도 될 거라고 밝혔는데요. 생산 공장들이 미국으로 이전할 시간을 주겠다. 그 이후에는 세율이 더 올라갈 것이다. 이런 입장도 내놨다고요. 네. 원래는 4월 2일에 구체적으로 발표를 한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뭔가 어떤 맛보기로 예고를 던진 거죠. 네. 자동차 관세 한 25% 정도가 될 거다. 그리고 관세는 1년에 걸쳐서 훨씬 더 인상될 것이고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뭐 의약품 관세는 25% 이상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동차 관세에서 좀 특징이 뭐냐면 철강 알루미늄 25% 하기로 했던 거 이거는 이것처럼 이 모든 나라에 적용하는 그런 보편 관세 성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FTA하고 상관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동차 업계가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고 특히나 자동차가 타겟이 되는 건 일단 트럼프가 집중하는 게 자동차이기도 한데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팔았어요. 네. 미국 시장에 너무 많이 팔았고 또 우리 미국에 수출하는 품목 중에 압도적 1위가 자동차라서 관세 충격이 또 그건 그거대로 또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자동차에도 매기고 또 철강 알루미늄에는 또 자동차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들어가잖아요. 여기까지 또 추가가 되면 얼마나 타격이 클지 지금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가 제시했던 수출 목표 7천억 달러 달성은 올해도 쉽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일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9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네, 먼저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인데요. 서울주 분기점에서는 화물차가 고장나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활천 부근 역시 화물차 고장나 있으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달래내고개에서 반포까지 수도권 구간도 정체깁니다. 10km 넘게 막히고 있고요. 반대 부산 방향으로는 반포에서 서초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경부 동탄터널 5차로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미리 다른 차로로 변경해서 운행하셔야겠습니다. 안성 분기점에서 안성까지 막힙니다. 더 가서 안성 분기점에서도 역시 막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으로
팔곡터널에서 용담터널 8탄 분기점에서 막히고 있습니다. 반대 서울 쪽으로는 부안 부근 2차로 주의가 필요한데요. 장애물이 떨어져 있고요. 다른 차로 변경 필요하겠습니다. 일찍 분기점에서 금천까지 어렵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서창 분기점에서 월곶 분기점, 더 가서는 군포에서 부곡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세상의 모든 지식, 우리 사회를 들끓게 한 사건을 살펴보는 사건 노트 시간이죠.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10일 대전 초등학생 살해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아직도 가해 교사에 대한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지금의 상태는 체포 전 상태입니다. 그리고 범인을 인지해서 소재 파악이 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동맥 봉합 수술을 하고 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는 조사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신병만 확보해둔 상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찰이 교사 신상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던데요. 그럼 이것도 대면 조사 이후에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체포영장이 집행이 되고 정식 조사가 들어가면서 그때 신상공개위원회를 소집해서 거기에서 이제 결정할 문제라고 보지만 문제는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범인한테도 자녀가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좀 조금 논란이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2차 가해가 우려된다. 그렇죠. 2차 가해가 우려되게 되고 지금 정신질환인지 심리장애인지가 아직 명확한 상태가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그것의 결정에 따라서 공개 여부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부분 때문에 아직은 근데 검토 중이라고 하는 것이 경찰의 공식 입장이고요. 신상 공개를 요구하시는 많은 국민들이 계시는데 네.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사를 해봐야지 알겠습니다만 경찰도 계획범죄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어요. 가해 교사가 우발적인 범행이었다. 본인은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의 주장이죠. 그런데 수사는 그거를 참고로 하고 이게 포렌식, 핸드폰 포렌식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검색 기록 이런 것들 오늘 나온 보도 중에 하나는 네. 포렌식이 나왔는데 도구에 대한 검색 이런 게 나왔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확실하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발적인 것과 계획살인은 형량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본인은 그렇게 주장할 수가 있는 거고 다만 이제 그 수사에선 폭넓게 다 살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흉기를 미리 구입했고 기다렸고 그다음에 유인했고 그리고 은폐도 했을 가능성이 있고 네. 그 부분까지는 명확합니다. 네, 이제 가해 교사가 범행 전에도 좀 여러 차례 이상 행동을 보였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폭력적인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화난다고 컴퓨터를 본체를 부쉈다는데 산산조각 냈다 아니면 이런 상황을 했다. 네. 그리고 조금 걱정되는 것은 이게 영화에 나오는 장면 같지만 커터칼을 이제 귀에 대고 이렇게 득득득 소리 듣는 이런 게 좀 소름 끼치시죠. 네. 예.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하니까 아마 근데 청각적인 어떤 약간의 그 어라우절 상태라고 하나 그런 상태가 있었을 수 그러니까 불안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런 어떤 청각적인 것으로서 그것을 다른 쪽으로 이제 유도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장애가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그 부분은 맞는 것 같고 당연히 여러 가지 면에서 목을 조르기도 하고 또 누구를요? 동료 교사. 이게 동료 교사가 네. 뭐라고 하니까 그런 네. 경우도 있었고 그러니까 정확히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기만 했다 이런 얘기도 한달 보니까 이거를 다 합쳐갖고 하나하나 각각을 조사를 해야지 정확히 나올 것 같습니다. 동료 교사들은 좀 이상 징후를 느꼈겠어요. 느꼈겠죠. 이게 느꼈는데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전부터 이제 휴직과 복직을 반복하신 분이라고 알고 있었으니까 조금 도와드려야 할 분 정도로 이해를 했겠지 설마 이렇게까지는 동료 교수들도 인식을 못했을 수도 있죠. 네. 이런 정황들을 보면 우울증이 아니라 성격 장애로 인한 범죄로 봐야 한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격 장애는 어떤 증상을 보이는 거고 교수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해요. 크게 이제 정신질환과 심리적 장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성격적인 부분 나눠지거든요. 크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는 정신병이라고 하는 뭐 이게 질환으로 하죠. 질환 쪽이라고 하면은 네. 심신미약이라는 쪽이 관련된 부분이지만 성격적인 부분은 그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학성이라 이런 부분은 이 오른쪽 부분 이쪽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것을 구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나오는 얘기가 이런 겁니다. 우울증 얘기가 나오는데 네. 사실 이것은 오해가 있는 겁니다. 우울증은 이분이 과거에 시작점에서 있었던 거고 그 과정에서 여러 악화된 요인 때문에 지금의 상태가 정신질환에 가까운지 심리적 장애 가까운지를 판단해야 되는 거지 우울증과 지금의 사례를 연결시키는 건 절대 안 됩니다. 네. 그거는 명확한 거고요. 다만 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징후가 반사회적인 특성이라든가 그게 그 성격장애 특성과 부합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분명히 성격장애 쪽에 가까울 수가 있는 건데 네.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은 공격성은 확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5명을 투입해서 범죄 행동 분석에 들어갔다고 하던데요. 원래 이렇게 많은 인원이 투입되는 거예요? 또 이 프로파일러들이 어떤 부분을 이제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5명이나 투입됐다고 해서 사실은 뭐 근데 실제로 이 대전이란 공간이 이렇게 대전지방청이 있고 충남경찰청이 있고 세종이 있고 충북 가까운데 이게 사실은 팀 단위로 움직입니다. 네. 그래서 전체가 다 투입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지금 경찰청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는 그런 겁니다. 이 범인이 실제로 정신질환 쪽인지 성격장애 쪽인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국민들도 많이 궁금해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네. 그래서 보통 일반 사건에서는 보통 2인이나 3인 1조로 투입을 합니다. 근데 각각의 영역이 다르게 있습니다. 말하자면 임상 쪽에 가까운 사람들은 임상적 영역을 보고 범죄성 징후적을 보면 그쪽으로 보고 그러니까 분업화해서 접근하기 때문에 그리고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집중시키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은 따로따로 보고 서로의 것을 검증하면서 결과를 종합 보고서를 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5명이나 투입되는 겁니다. 저희도 진짜 우려를 했지만 이 가해 교사의 우울증 병력에 부각되면서 이제 저희가 좀 많이 걱정했잖아요, 사실. 근데 통계를 보면 정신질환자가 더 범죄를 저지른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요.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인식의 오류인 거죠. 네. 전체적인 통계로만 보면은 우리나라에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범죄는 한 120만 조금 넘습니다. 거기서 실제 어떤 정신적 장애가 있는 그러니까 질환적 장애가 있는 분은 한 13,000원, 그러니까 1.1% 정도, 보통 1% 내외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아주 0.8 정도 근데 그 이전엔 더 낮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질환자의 비율이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부분이 훨씬 더 낮습니다. 말하자면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0.1 최고로 0.13이지만 실제로 전체 인구의 대비 범죄율은 5%까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어떤 힘든 부분이 있는 분들이 범죄를 더 많이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훨씬 더 낫죠. 근데 우리가 그분들이 일으키는 게 되게 잔혹하고 부각되고 이제 언론에 부각되니까 그렇게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건 정신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는 범죄자들의 재범률은 높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수용기관에서 이것을 별도로 치유하는데 굉장히 좀 약합니다. 그러니까 재범률이 보통 일반 사람은 30%라고 하면 이분들은 64%까지 가니까 치료와 수용을 같이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 차이가 많이 좀 안타깝죠. 어렵죠. 예. 그런데 또 이런 정신질환으로 감형이 될까 우려된다 이런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지난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유명 프로게이머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범행도 이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고 이 사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지난 5월에 발생한 사건 같습니다. 거기 하노이에서 그 여자분이 이제 사망한 채로 발견됐는데 현장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근데 체포되기 전에 그 뒤 이제 범행 후에 옥상에서 자살 소동을 일으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프로게이머라고 합니다. 보통 롤이라고 하죠. 롤의 유망주라고 했던 사람인데 문제는 이 사람이 흔히 말하는 양극성 장애, 우리가 조울증이라고 하죠. 여기에 대한 그 진단을 받은 사람이고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그 병역도 이런 걸로 면제를 받았다고 합니다. 양극성 장애 1형이라고 해서.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는 이것에 의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것일 수도 모릅니다. 그래서 현재는 정신장애, 정신감정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장 어려운 점이 이게 진짜 정신질환에 의한 건지 정신질환을 핑계로 삼아서 실제로 범죄 의도가 있는 건지를 명확히 구분해 줘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게 명확히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사건 들으면서 또 생각나는 사건이 왜 지난해 이웃 주민을 일본도로 살해한 사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가해 남성의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상태였잖아요. 재판부는 이거 어떻게 판단했어요? 재판부는 일절 거기에 대한 어떤 감경이나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때도 본인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범행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치료 감호를 주장했지만은 재판부는 잔혹성, 동기, 내용 그걸 고려했을 때 극도로 불량하고 책임이 엄중하다. 다소 망상적인 어떤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살인할 때는 그 부분은 이런 부분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형을 감경하지 않고 무기징역으로 했습니다. 이 정신질환 감형 여부 문제는 진짜 강력 범죄 사건마다 논쟁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일관된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판사마다 다르고 그리고 대법원 판례도 좀 너무 넓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강남역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서영역 사건이라든가 그 외에 많은 사건 부분에서는 실제로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좀 논란이 되죠. 이게 맞아? 이건 좀 이상한데? 어떤 경우는 너무 형이 낮고 네. 어떤 경우는 이건 좀 이게 좀 적용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기점이 된 것이 2018년도 강서구 PC 사건이라는 걸 기점으로 우리 형법 10조가 즉 심신미약에 의한 형 감경 조항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건 정신이상 항변 자체를 폐지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도 역시 이런 부분에 대한 안 받아들입니다. 다만 나중에 수용 생활 중에 어떤 치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거지 범죄 행위 자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을 적용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이 이미 설정돼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건은요. 지난 16일에 벌어진 일인데요. 복역 중인 재소자가 일시 출소했다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어요. 그러니까요. 이 사실 이 보통 이런 형태가 좀 낯설죠. 왜냐하면 이 누나의 결혼식을 참석하기 위해서 이제 출소를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도망갈까 봐 이 추적 장치를 부착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도망가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렇게 누나의 결혼식 참석으로 형집행정지가 되는 경우도 사실은 좀 드뭅니다. 왜냐하면은 누나의 결혼식보다는 그러니까 부모의 상 이런 경우는 나오는데 저는 누나의 결혼식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잘 허가가 안 난다는 말씀이신 이건 거예요? 저는 사례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누가 수사를 해야죠? 누가 쫓아야죠? 경찰이 경찰이 쫓아야 돼. 경찰의 인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US 마샬이라고 법무부 소속 보호관관들이 쫓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이걸 경찰 쪽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일종의 자유형 미집행자 포함해서는 도주자를 법무부가 추적해야 된다는 어떤 제도적 전환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안 되고 있어 갖고 사실 좀 걱정입니다. 이게 이제 저는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죠. 왜 법무부에서 문제가 된 거를 왜 경찰을 넘기느냐. 물론 경찰 입장이라고 뭐 욕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법무부의 분명히 잘못된 거는 거기서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작은. 네. 사건 노트 오늘은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벌써 입춘이 지난 지도 보름 정도 됐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봄 소식이 들려올 텐데요. 봄 소식은 봄이 돌아왔음을 느끼게 하는 자연의 여러 가지 현상을 이르는 말입니다. 얼음장 밑을 졸졸 흐르는 시냇물 소리는 마치 봄 소식을 알리는 것 같다와 같이 말이죠. 새로운 계절이 시작할 때를 뜻하는 표현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먼저 초봄, 즉 이른 봄을 가리키는 한자 표현으로 맹춘이란 말이 있는데요. 주로 음력 정월을 이르는 것이고 여기서 맹자는 맛 맹자를 씁니다. 맹춘과 비슷하게 초봄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열 개자를 쓰는 개춘, 일찍 조자나 비로소 조자를 쓰는 조춘과 같은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춘을 앞둔 농부들은 본격적인 농사 준비로 분주하다. 또 개나리는 조춘에 피어 사람들의 기분을 환하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른 봄을 뜻하는 표현인 맹춘이 있다면 다른 계절에 대한 표현도 물론 있겠죠. 초여름을 가리켜서 맹하라고 하는데 주로 음력 4월을 이루고 초가을을 가리켜 맹추라고 하고 주로 음력 7월을 이릅니다. 그리고 초겨울 또는 이른 겨울을 뜻하는 표현은 맹동인데요. 주로 음력 10월을 이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고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건조특보가 확대 강화되는 등 대기가 갈수록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과 부산, 울산 등 동해안 지역은 건조경보가, 그밖에 강원 내륙과 영남 내륙,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북, 대전, 일부 전남 동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건조경보가 내려진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시료습도가 30% 안팎에 머물러 있는데요. 오늘 전국의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찬바람이 불며 종일 영하의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이 1도, 대전과 전주 3도 등 영상권으로 오르긴 하겠지만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과 산지,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 내륙 산지를 중심으로 한파특보 발효 중인데요. 이번 주 내내 평년 이맘때보다 춥겠고요. 토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 영하 8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한편 울릉도 독도에는 모레까지 5에서 20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당분간 전국에 맑은 날이 많겠고요. 일요일에는 호남과 제주도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0.4도, 습도는 38%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내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기일을 시작 시간을 1시간 늦춰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10차 변론 이후 양측의 최종 의견 진술과 평의 등의 절차를 고려하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는 다음 달 중순쯤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에 25%가량의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의약품과 반도체에도 25% 혹은 그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버스나 택시 같은 운수 종사자 가운데 고령자에 대한 적격성 검사 기준을 강화합니다. 자격유지 검사와 신체 검사 기준이 강화되고 차량 페달 5조작 방지 장치 설치 확대, 운전 보조 장치에 대한 보험료 인하 방안 등도 마련합니다. 서울시는 민간 사업자와 협상을 완료해 성동구 삼표 레미콘 부지를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을 포함한 지상 77층 규모의 복합시설로 개발하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해당 부지는 지난 2017년 서울시와 삼표 산업 등이 레미콘 공장을 철거하기로 협의한 이후 개발 논의가 이어져 왔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종전 협상에 착수한 가운데 회담에서 배제된 우크라이나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이 푸틴이 전면전을 시작할 때 설정했던 최후 통첩을 논의하고 있는 것 같다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훈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등장 이후 큰 주목을 받은 중국의 딥시크가 사용자 정보를 다른 중국 기업에 동의 없이 넘겼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네, 이 딥시크 최근 저렴한 비용으로 챗GPT 못지않은 성능을 가진 AI 모델을 내놓으면서 세계를 놀라게 한 중국의 인공지능 스타트업이죠. 하지만 무단 정보 수집을 이유로 각국 정부가 잇따라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 이 딥시크가 가입자 정보를 중국 회사의 이용자 동의 없이 넘긴 것을 우리 정부가 공식 확인했습니다. 유출된 정보만 120만 건에 달하는데 우리 국민의 정보도 넘어갔을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고요. 틱톡의 모 회사 바이트댄스로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는데 다른 중국 회사에도 넘어갔을 여지도 열어놓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확인되면 딥시크 측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딥시크의 개인정보 수집과 유출 논란이 갈수록 커지면서 우리 당국은 가급적 시기를 앞당겨서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입장입니다.
딥시크의 개인정보 유출 이후에 중국 가전제품에 대한 보안 우려도 커지고 있어요. 네, 요즘 기술 발전이 워낙 빨라지면서 우리 일상이 누군가에게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습니다. 당장 집안을 둘러봐도 로봇 청소기에 달린 카메라부터 네. 스피커에 달린 마이크까지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볼 수 있는 기기들이 잔뜩 쌓여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디지털 기기 시장이 가성비를 앞세운 중국산에 빠르게 점령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산 제품이 특히나 보안에 취약하고 수집된 정보들이 해킹 혹은 느슨한 보안 규정으로 외부에 유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는 데이터 보안법에 따라 필요하면 얼마든지 자국 기업이 확보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우리 일상을 감시하는 이런 디지털 기기들 얼마나 많이 퍼져 있나 봤더니요. 대표적인 예가 IP캠인데 보안용 외에도 최근에는 로봇 청소기에도 달려 있습니다. 국내 로봇 청소기 점유율 40%로 1위를 차지한 중국의 로보락, 또 다른 중국 대표 브랜드 에코백스에도 이 IP캠이 들어있고요. 미국에서는 에코백스의 로봇 청소기가 해킹된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밖에도 가정과 상업시설에서 보안 또는 안전을 위해 설치된 IP캠의 경우에도 중국산이 압도적인데 자그마치 점유율이 80%에 달하고요. 여기서 수집된 사생활 영상 정보가 중국 웹사이트에 공개된 적도 있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연결된 전자제품들도 표적이 되곤 하는데 전 세계 인터넷 공유기 기업 중 1위는 중국 TP-링크가 차지하고 있는데요. 인터넷 공유기만 해킹하면 여기에 연결되는 다른 IT 기기들도 손쉽게 침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 공유기를 통해 연결된 컴퓨터뿐만 아니라 냉장고, 세탁기 등도 해킹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중국 해커들이 이를 활용해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한 사실을 찾아내기도 했고 미국 정부는 아예 자국 내 TP-링크 공유기 판매 금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스마트폰에 무심코 내려받는 어플 가운데서도 중국에서 만든 게 많잖아요. 네, 중국 앱도 개인정보 유출 통로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몰래 내장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정보가 유출되는데 중국에선 사용자 몰래 불법 투명 앱이 설치돼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광고창을 닫거나 넘길 때 나도 모르게 설치된다고 하는데 이런 투명 앱이 특히 중국 앱을 내려받을 때 설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가장 많이 내려받은 앱이 테무였고 틱톡과 알리익스프레스 등 순위권에 여럿 이름을 올린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을까요? 네, 완전히 차단하는 건 쉽지 않지만 그래도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우선 보안에 취약한 중국산 디지털 기기는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걸 피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정식으로 유통된 IP캠의 경우에는 설치 후 비밀번호를 변경해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해외 직구로 구입한 제품은 비밀번호 변경 의무가 없고요. 또 초기 비밀번호가 0000처럼 단순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킹에 특히 더 취약하다고 합니다. 만약 그래도 해외에서 직구를 한 경우라면 보안 인증 여부를 확인하고 구입 후에는 바로 인터넷 연결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하고요. 불필요한 외부 원격 접선을 차단하고 녹음이나 위치 추적 같은 기능 가운데 꼭 필요하지 않은 건 꺼두는 편이 좋습니다. 또 알리나 테무 같은 중국 이커머스 사용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 가급적이면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활용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하네요. 네. 앞서도 짚어봤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투명 앱 같은 악성 코드가 설치될 가능성이 높고요. 무차별적으로 보내는 광고는 열어보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또 비용 문제 때문에 업체들에서도 최근 중국산 통신 장비 구매하는 곳이 많은데 이럴 경우 최소한 중국 업체 원격 수리를 맡기는 건 피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수리 과정에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백도어, 비밀 통로를 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시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요즘 고물가의 가성비 제품을 찾는 소비자가 크게 늘었는데요. 유통업체들도 이런 가성비 제품을 많이 내놓고 있어요. 네, 장보기가 참 무서운 요즘이죠. 생필품 가격이 고공행진하면서 저렴한 가격에 질도 좋은 가성비 제품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유통업계도 이런 소비자들을 겨냥한 자체 상품, 이른바 PB 제품 확대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같은 데 가보면 아예 따로 코너가 마련된 곳들도 심심찮게 보셨을 텐데요. 우유 같은 경우에는 유명
브랜드 제품보다 약 20% 정도 저렴하기도 합니다. 위탁 생산 등의 방식으로 유통 마진과 마케팅 비용을 줄여서 저렴하게 내놓을 수 있는 건데 가성비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면서 이런 PB 상품을 앞다퉈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 대형마트는 올해 PB 상품을 현재보다 30%가량 늘릴 계획이라고 하고요. 또 다른 대형마트는 신규 매장을 열면서 고무장갑이나 화장지 같은 공상품의 40%를 PB 제품으로 채우기도 합니다. 기존 다른 매장보다 2배나 많은 수준인데 제품 인지도보다는 질 좋고 저렴한 상품을 찾는 소비자 트렌드를 반영했다고 하네요. 실제로 10년 전 200억 원대였던 이마트의 한 PB 매출은 1조 3천억 원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매출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편의점 업계도 올해 출시할 신상품의 키워드로 일제히 가성비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GS25는 2,000원대 1인용 냉동 피자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하고요. CU는 990원짜리 핫바를 비롯해 자체 브랜드인 득템 시리즈를 준비하는 등 꽉 닫힌 고객들의 지갑을 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계엄 이후에 유튜브에서 무당 유튜버들이 급증했다고요? 네, 최근 유튜브에서 계엄과 탄핵을 소재 삼아 콘텐츠를 만드는 무당, 무속인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극단적인 정치 발언을 하거나 근거 없는 예언을 퍼뜨리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요. 일부 유튜버들은 구독과 후원금을 늘리려고 가짜 손님을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유튜브에 뛰어든 무당 유튜버들은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속과는 관계없는 탄핵 등을 소재로 과격한 주장을 하는 콘텐츠가 늘고 있다는 점인데요. 우파 무당과 좌파 무당을 자처하는 유튜버들은 근거 없는 정치 예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부는 배우를 섭외해서 손님처럼 연기를 시켜 조회수를 늘리기도 하는데요. 이런 배경엔 결국 돈벌이가 있습니다. 계엄과 탄핵 정국 속 특정 층의 지지를 이끌어내 후원금을 유도한다는 거죠. 네. 대부분의 무속인들은 평범한 무속인 평판까지 추락한다며 한숨을 내쉬고 있고요. 혼란한 시기에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를 돈벌이에 악용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 살펴볼까요? 지난해 서울 지하철역 가운데 가장 붐빈 곳이 강남역도 홍대 입구역도 아닌 잠실역이었어요. 네, 가끔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다 보면 왜 내가 타는 역만 이렇게 콩나물 시루 같은가 싶을 때가 있는데 한 해 동안 어느 역의 승객이 가장 많았는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 273개 역 가운데 2호선 잠실역이 가장 붐빈 곳으로 나타났는데요. 하루 평균 15만 6천 명 이상이 타고 내렸다고 합니다. 광역 환승센터가 있는 잠실역은 지난해 8호선 별내선이 연장 개통한 데 따른 승객 유입 증가, 또 프로야구 흥행 등에 힘입어 최다 승하차 인원을 기록한 걸로 보이고요. 1997년 이후 26년간 부동의 1위를 지켰던 강남역은 2년 전 잠실역에 자리를 내주면서 2위로 밀려났다가 지난해에는 3위로 하락했고요. 홍대 입구역이 2위 자리를 꿰찼습니다. 또 이른바 핫플이 잔뜩 몰려있는 성수역은 하루 평균 9만 명이 육박한 승객들을 실어 나르면서 13위를 기록했는데 2018년만 해도 42위였는데 빠르게 올라왔고요. 반대로 승하차 승객이 가장 적었던 역은 2호선 신정지선 도림천역으로 하루 평균 2,600여 명에 그쳤습니다. 노선별로 보면 2호선이 하루 평균 200만 명에 육박한 승객을 실어 나르면서 가장 바삐 움직였고요. 월별로 보면 가족의 달인 5월에 2억 명 넘게 몰려 가장 붐볐고요. 요일별로는 역시나 불금, 금요일에 승객이 가장 많고 연중 승객이 가장 많았던 날은 3월 28일 목요일이었다고 합니다. 네. 자그마치 84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하철을 이용했는데 서울 곳곳에서 열렸던 벚꽃 축제를 보려고 이렇게나 많이 몰렸다고 하네요. 1호선부터 8호선 전체로 놓고 보면 지난해 총 160만 회 이상을 운행했고 4,200만 킬로미터가 넘는 거리를 달렸는데요. 지구 둘레를 1,000바퀴 돈 것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164년 된 김정호의 대동여지도가 경매에 나왔는데 추정가보다 훨씬 저렴한 값에 팔렸다고요. 네, 어제 서울 옥션에서 진행된 새해 첫 경매에서 김정우의 목판지도 대동여지도가 시작가인 3억 2천만 원에 낙찰됐는데요. 호가 없이 바로 현장 응찰자가 새 주인이 됐습니다. 당초 최고 추정가는 10억 원이었지만 경기 불황 속에 낙찰돼 현장에서 박수가 쏟아졌고요. 낙찰된 지도는 1861년 신유년에 제작된 신유본으로 휴대와 열람이 편리하도록 분첩
결첩식 22첩으로 제작됐고 이번 출품작은 전해져 내려오는 과정에서 3점의 병풍 형태로 변형됐다고 하고요. 일부 소실된 부분이 있지만 완질에 가까운 구성으로 목판 인쇄만으로 그치지 않고 필요한 부분에 여러 채색을 가미해 작품성을 한층 더한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대동여 지도는 그동안 대부분이 박물관과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쉽게 접하기 힘들었는데 서울옥션에 따르면 현재까지 출품작 외에도 국내외 35점의 판본이 있다고 하네요. 서울의 한 대학에 합격한 신입생이 자신도 모르게 입학이 취소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네,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피해 학생은 지난해 경기도의 한 기숙학원에서 재수를 했는데 최근 숭실대에서 합격 통보를 받고 등록금까지 납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학교로부터 환불이 완료됐다는 문자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장학금도 환불이 있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홈페이지를 들여다봤는데 사유란에 재수라고 적힌 등록 포기 확인서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고 합니다. 즉시 해당 IP 주소를 찾아 경기도에서 접속한 걸 확인하고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를 했는데 이튿날 낯선 번호로 혹시 자신을 기억하느냐며 기숙학원 옆자리 학생인데 자기도 모르게 등록 취소를 누른 것 같다. 미안하다는 SNS 메시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서 대학 등록을 취소시켜버린 건데 그런데 기억을 되짚어봐도 이 재수 시절 옆자리에 앉았다는 이 학생과는 접점도 거의 없었고 합격 사실도 가족에게만 알렸다고 합니다. 이 옆자리 학생은 실수였다 사과도 하고 학교에도 찾아가 피해 학생 의사와 무관하게 등록을 취소했다 시인을 했는데요. 다행히 숭실대는 내부 검토를 거쳐서 이 학생을 재등록 처리했다고 하네요. 그나마 천만다행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까지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일터에서 억울한 일은 없어야겠죠.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노동법 이야기,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뭐 직장인들이나 우리 사장님들이 직장생활에서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것이 노동법인 줄 알고 계시면서도 대부분 그냥 지나치는 일들이 많습니다. 뭐 우리 회사에서 잘 알아서 해주겠지라든가 아니면 뭐 회사가 정하는 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 생각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네. 오늘은 뭐 그동안 일터에서 이런 건 왜 이렇지? 라는 의문은 있었지만 그냥 지나친 수많은 노동 문제들, 특히 중요한 뭐 근로자성 판단이라든지 근로시간, 임금, 휴가에 대해서 알려드려 볼까 합니다. 네, 라디오 생존백서 오늘은요.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게 되는 노동 이슈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평소 근로자를 프리랜서, 개인 사업자로 위장하는 이른바 가짜 3.3% 계약 관행과 장시간 근로, 또 이해하기 힘든 급여 계산 방식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계시거나 피해를 입으신 분들 계시다면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세요. 김효신 노무사가 해법을 제시해드립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쿠폰 보내드립니다. 개강을 앞둔 대학생들 지금 한창 아르바이트 하고 있을 텐데요. 계약 조건이 다른 경우가 많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게 뭐 단기간 일해서 아르바이트 하는 경우라서 그런지 뭐 3.3% 세금 떼는 경우도 있고 일용직으로 신고가 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 노동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근로자, 그러니까 근로소득세 공제해야 되고 4대 보험에 가입해야 되는데요. 네. 이게 뭐 단기간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일용직 신고나 뭐 3.3% 사업소득세를 떼는 경우가 있어서 이 개념을 명확하게 알려두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리면 우리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서 뭐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로자여야지 각 노동관계 법령을 적용받아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자는요. 사업자 등록증은 없지만 사업행위를 하는 프리랜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게 됩니다. 일용직 근로자분들은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시작되고 종료되는 분들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본인이 원해서 뭐 프리랜서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프리랜서 뭐 계약대로 하면 전혀 문제가 없겠죠. 근데 관행이라는 이유로 계약과 달리 운영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법원도 뭐 계약의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 그 실질이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돼야 되겠다. 그러므로 용역 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들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뭐 근로자성 분쟁이 있을 때마다 회사는 뭐 3.3% 뗐으니까 괜찮다. 그리고 저분이 그때 아무런 이의 제기가 없고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이의 제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세금 징수는 사용자가 우월적인 지위에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근로자성의 큰 고려 요소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4대 보험료 대신에 종합소득세 3.3%를 내는 걸로 선택을 했지만 그것과 퇴직금은 별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별개가 맞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요. 네. 그래서 법에 따라서 뭐 근로자성 인정되면 그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먼저 지급돼야 될 금액들이 먼저 지급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업주 측의 이제 항변 요소들을 보면 퇴직금 받아가면 근로자니까 4대 보험 가입해야 되고 그럼 근로자 부담금을 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퇴직금과 4대 보험료 근로자 부담금을 상계 처리하겠다라는 이제 그 말들을 말씀하세요. 얼핏 보면 뭐 되게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네. 이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과 퇴직금을 절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 상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은 퇴직금대로 주시고 4대 보험 근로자 부담금은 별도로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퇴직금 먼저 받고 나중에 실제로 회사가 소급해서 가입해서 그 금액을 납부까지 했다면은 그때 근로자 부담금을 회사에 돌려줘야 된다.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요. 직장인들 대부분이 내 월급에서 4대 보험을 빼고 받겠다. 동의한 기억은 없거든요. 근데 그냥 그러려니 했던 건데 이거는 괜찮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임금의 4대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임금은 월급을 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직접 통용되는 화폐로 지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액불 지급의 원칙에 의해로 법령이나 단체 협약에서 정한 경우는 월급에서 일부 공제하고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세법에서는 소득세를 각 4대 보험법에서는 보험료의 원천 징수를 하고 있도록 그렇습니다. 뭐 앞서서 4대 보험을 소급 가입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만일 근로자가 모르쇠로 나온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이 경우는 뭐 사후적으로 발생한 거기 때문에요. 만약 회사가 소급해서 가입까지 하고 보험료도 완납되었으면요. 근로자가 회사가 그래도 입금하지 않으면 이거는 부당이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송으로 가면 당연히 그 회사한테 돌려줘야 되는 그 금액이 되는 거니까 그 전에 지급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최근 주 52시간 근무제가 정치권에 화두가 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정부하고 여당은 뭐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 대상으로 주 50시간제 근로자 예외 적용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의 반도체 특별법을 2월 달 내로 처리하자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총 2년이 소요되는 반도체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 최대 1년에 해당되는 시제품 집중 검증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이때 최대 4일의 밤샘 근로가 불가피하니까 주 52시간제에 대한 제약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 민주당 대표께서는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게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를 두는 방안과 주 4일제 추진에 얼마든지 양립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건 뭐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 넣는 데 대해선 총 노동 시간은 늘리지 않되 주 4.5일제를 거쳐 뭐 4일 근무 국가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뭐 앞으로 논의는 뭐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 근로 시간 주 52시간제는 항상 화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사실 우리 현실에서는 이런 논의 자체가 좀 멀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뭐 가깝게는 동네 병원이나 식당만 가도 주 6일 근무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네. 이거는 법 위반 아니에요? 이 52시간제가 사실 안타깝게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 법정 근로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1일 8시간, 일주 40시간을 기본 근로시간으로 하고 일주 12시간 이내로 연장 근로하도록 한계를 규정하고 있어서 주 52시간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 6일 근무하면 1일 8시간씩 6일 하면 48시간이 되니까 이때는
52시간제 초과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하루에 10시간씩 6일 하면 60시간이 되므로 초과하는 경우거든요. 이럴 때는 영업은 6일 하지만 우리 직원 간에 돌아가면서 6일 중에 하루를 휴무하는 방식이나 다른 시간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근무 시간을 조절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강행할 경우에는요. 이 근로시간 규정은 강행 규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근로자가 동의했다고 해서 그걸 52시간 넘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주 52시간제를 준수하게 운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5인 이상 기업인데 주 52시간제를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어요? 사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30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면요 52시간제 계도 기간이라는 게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뭐 위반하더라도 시정 기간을 충분히 주어서 52시간제 도입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요. 이게 올해부터 위반 시에 처벌하도록 이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계도 기간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도 바로 적용하면 안 되니까 올해 6월 말까지는 52시간제 위반이 있더라도 그 사업장 현황을 고려해서 추가로 3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해 주겠다라고 이제 발표된 상황입니다. 어쨌든 뭐 52시간제는 지켜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걸 뭐 안 지키고 있다고 하면 우리 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셔가지고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 제도를 이용해서 익명으로 신고하실 수 있어요. 네, 그걸 이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을 하면서 그냥 지나치게 되는 것 중 하나는 아마 월급 명세서일 거예요. 상당수 직장인들이 뭐 회사가 급여 알아서 잘 계산해 줬겠지 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큰데요. 네. 근데 이러면 안 된다고요. 맞습니다. 이 급여 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21년 11월 19일부터 적용됐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자신의 급여가 어떻게 계산됐는지 알 수 있게 명세서를 교부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교부를 안 하시면 1인당 30만 원의 과태료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 급여 명세서에 법정 서식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신의 급여가 어떻게 계산됐는지를 알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식은 메일로도 되고 다른 우리 문자 메시지나 그 밖의 방법으로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 기본급이나 이런 게 근로계약서에 그 계산 방법이 적혀 있다고 하면 별도로 급여 명세서에 기재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달에 뭐 우리 연장 근로나 휴일 근로에서 변동 급여가 생겼을 때만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최근에 잘못된 급여 지급과 관련해서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글이 있어요. 네, 이런 일들 주변에서 한 번씩 겪어보실 수 있을 건데 이거는 금액이 좀 커요. 회사에서 한 반년 동안 급여에서 더 나간 금액이 1,400만 원 정도 됐거든요. 근데 본인은 이제 복리후생비라 생각해서 계속 받게 됐는데 나중에 회사에서 이걸 6개월 내에 반납하라. 고 해서 이게 회사가 요구한 대로 줘야 되는 이제 그런 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급여를 돌려줘야 된다는 거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회사가 정한 반납 기간 6개월을 꼭 지켜야 되는 문제하고 회계팀 담당자가 자신의 업무 실수로 내가 더 받게 되는데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을까라는 거거든요. 네. 이때 먼저 반납 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건 조정할 수도 있을 거예요. 법에서는 우리가 채권자가 빚을 받게 될 때도 채무자 생활이 가능하도록 그걸 조정해 주는 거거든요. 이걸 참고해서 이 1,400만 원을 6개월이 아니라 좀 더 긴 기간을 주면 우리 직원분한테 더 좋을 건데 이게 이 법에서 뭐 이런 반환 기간을 정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회사의 재량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좀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회계팀 직원의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요. 이건 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도 같지만 이 회계팀 직원은 역으로 생각하면 피해를 입힌 건 아니거든요. 돈이 더 나가긴 했지만은 뭐 금전적 손실을 끼치게 된 거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일단은 자기의 업무를 하다가 그냥 실수 과실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부당이득으로 보기는 좀 더 어렵지 않나 요 생각입니다. 중도 입사를 해서 받은 급여가 둘째 달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한 달을 꽉 채워서 일한 것보다 많은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요.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이거는 4대 보험 때문인데요. 그래서 1일 날 입사하게 되면 우리가 국민연금료와 건강보험료를 공제하게 됩니다. 그런데 2일 이후에 입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걸 공제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2일에서 뭐 4일경까지 입사한 경우에는 공제 금액이 적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달에 1일부터 말일까지 다 근무했을 때보다 급여가 많은 게 사실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반대로 1일 이후에 퇴사하게 되면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을 공제하기 때문에 그 반대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월 중간에 퇴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일한 만큼 급여를 계산해서 이제 지급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계산법 같은 게 따로 있어요. 이게 월 중도에 입대서 하는 경우를 급여 일할 계산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법에서 정한 방식이 없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정하면 그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만약에 그것도 없으면 우리가 가장 많이 통용되는 점이 월급여를 당월 총일수로 나눠서 재직일수를 곱해서 산출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법에서 정해 놓은 게 없다는 게 좀 의외긴 하네요. 네, 맞아요. 그럼 일할 계산 방식에는 어떤 종류가 있어요? 그게 뭐 총 4가지 유형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법에서 정한 바가 없어서 그냥 노동부 유권 해석을 통해서 이제 그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당월 총일수로 나눠서 계산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이게 월의 대소와 관계없이 30일로 단일화해서 계산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월을 유급일수로만 나누어 계산하거나 통상 임금으로만 통상 시급을 산출해서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 방식마다 금액의 차이가 나게 돼서 혼란이 네.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계약서에 정하시는 게 좋다라고 노동부에서는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권 해석에도 만약에 일할 계산된 급여가 이 시간당 최저 금액을 하회한다고 하면 그 최저 금액을 적용해 줘야 된다는 점 유념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급여 일할 계산 방식은 결근했을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월급제 기준 직원회 같은 경우에는요, 그 월급의 주요 수당분까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결근하셨을 경우에는 아까 그 말씀드린 일할 계산 방식 중에 하나로 일할 계산해서 결근 공제를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 주요 공제는 한 주 근무일을 다 만근하지 못했을 경우는 최대 8시간분을 공제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결근 공제하는 별도로 주요 공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사가 지난해 남은 연차에 대해서 미사용 수단을 주는 대신에 2월에서 사용해라 이렇게 권한다면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아요? 이건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잔여 연차에 대해서 2월에서 사용 가능한 정책을 가지고 있다면 이 부분은 분명 없이 근로자한테 유리한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걸로 볼 수가 있지만요. 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그 잔여 연차에 대해서는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 줘야 되는 겁니다. 또한 뭐 2월 기간을 정해놓기도 하는데요. 근데 네. 이 단기간을 정해서 사용하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의 시기 지정권을 방해하는 조치로도 또 해석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월을 하시되 최장 1년의 기간을 주시는 게 더 바람직하겠습니다. 한 달을 꽉 채워서 근무를 하면 연차가 발생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월차랑은 뭐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사실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는 이제 월차라는 게 뭐 근로기준법 단어에 있어서 이제 그대로 받아들이셨는데요. 지금은 한 달 이제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한 달 개근하면 하루 발생하는 거를 연차라고 부르지만 그냥 우리는 편의상 월차라고 부른다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일상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노동 관련 문제들을 하나씩 살펴봤는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신 노무사가 상담해 드릴게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버스커의 서울 사람들. 네, 버스커의 서울 사람들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 사이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8774님, 방과 후 학교가 직계약에서 외부업체로 바뀌면서 이제부터 개인 사업자라고 하는데요.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는 없는 걸까요? 외주업체 근로자 인정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하셨어요. 사실 이 개인 사업자로 바로 치부한다는 거는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원 강사분들이나 우리 방과 후 학교 강사분들에 대해서 근로자성을 인정해줘야 된다는 경향이 크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인정 조건은요, 종속성입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함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그 제3자의 대체 가능성이 있거나 어떤 그 인사 규정이나 제재를 받는지 등을 따져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오로지 개인 사업자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네. 네, 1239님은요. 회사에서 시간에 근무를 올릴 때마다 눈치를 줍니다. 주 52시간 이상 일하는 게 걸리면 안 된다고 그러던데요. 근로자들만 손해를 보는 것 같아서 불만이 자꾸만 쌓이네요. 문제 제기를 하면 불이익을 받을 것 같은데 좋은 방법 없을까요? 하셨어요. 맞습니다. 우리 직장인분들 제일 가장 큰 고충이 재직 중에 이런 이의 제기하면 이것 때문이죠. 그래서 아까도 뭐 말씀드린 게 있지만 우리 그 노동부 홈페이지 들어가면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익명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요거 한번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9223님, 근로시간이 4시간인 단기 근로자인데요. 휴게 시간을 근로시간이 끝난 이후인 오후 1시부터 30분간 회사 안에서만 쉬고 퇴근하라고 합니다. 휴게 시간을 회사 밖에서 쉬면 안 되는 건가요? 하셨어요. 사실 이거는 법에
근무 시간 도중에 휴게를 주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은 4시간에 30분을 주도록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 되게 근로 형태가 다양화된 현대회사에서 조금 문제되는 조항입니다. 왜냐하면 4시간만 하는데 30분을 휴게를 주도록 하면 사업주나 우리가 일하시는 분이나 서로 그 어떤 욕구를 충족 못 시켜주는 측면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재작년쯤에 권익위에서도 이 4시간에 대해서 30분 휴게를 주는 거에 대한 거는 당사자 간에 조금 합의할 수 있는 부분으로 예외를 만들어 달라고도 권고하기도 했고 그 노동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예외 사항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뭐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4시간 근무하시고 30분 회사 안에서 쉬는 거면 집에 가서 쉬고 싶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퇴근 시간을 1시 반으로 하고 이게 일찍 퇴근하시기도 하고 이게 막 여러 형태로 나타나기는 해요. 네. 1971님, 건물을 유지 보수하는 시설관리 근무자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자세히 보니까 1년이 아닌 6개월 계약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6개월 근로계약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이 경우 6개월 후에 재계약이 가능한지, 만일 재계약이 된다면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사실 이런 단기 계약이 우리가 이렇게 일하시는 건물 관리나 아파트 경비원이나 미화분들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단기 계약은 뭐 6개월 하든 3개월 하든 법적으로 이게 본인이 서명만 하시면 법적으로 문제 삼으실 수 있는 사항은 없어요. 네. 근데 만약에 재계약하시면 그 최초 근무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퇴사하시면 당연히 퇴직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모정 계절학기 오늘이 2번째 시간인데요. 우리를 과학의 세계로 안내해 주실 선생님입니다. 서울신문 유용하 과학전문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이 시간에는 우리가 숙면의 비밀을 풀어봤잖아요. 근데 오늘은 또 잠과는 좀 다소 거리가 먼 이야기를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이번 주는 숙면의 적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커피에 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잠만큼 커피에 관해서도 과학자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은 커피의 과학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거리 걷다 보면 커피 가게 정말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많은 가게들이 있다는 건 또 그만큼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인데 우리가 좀 커피를 많이 마시는 편이에요? 뭐 말씀하셨다시피 한국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커피 소비 대국입니다. 시장 조사 기관 유로 모니터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국내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은 405잔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 세계 평균치가 152잔인데 2.5배를 훌쩍 넘는 수치입니다. 더군다나 커피를 물처럼 마신다고 하는 미국인들이 1년에 318잔을 마신다고 하니까 87잔을 더 마시는 셈입니다. 또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따르면 2022년을 기준으로 음료류 품목별 국내 판매액 중 전체 음료 시장에서 커피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30.8%로 탄산음료 25.5%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커피를 많이 마시는 이유는 뭘까요? 공식적으로 커피를 많이 마시는 이유에 대해서 조사한 거는 없지만요. 그 빨리빨리를 강조하고 높은 업무 집중도를 요구하는 한국 특유 문화를 꼽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또 쉽게 피로해지기 때문에 피로 해소와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수시로 커피를 마신다는 건데요. 더군다나 또 일상 공간에서 쉽게 매장을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커피 소비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으로도 분석됩니다. 또 식사를 다 같이 한 이후에 커피를 마시는 그 문화도 또 커피 소비에 한 몫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커피는 점심 이후에 마시는 것보다는 아침에 마시는 게 좋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이 또 아침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커피를 마시거나 심지어는 뭐 깨자마자 커피를 찾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본다면은 점심 식사 후에 커피보다는 모닝 커피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최근에 발표됐습니다. 네. 이 연구는 미국 툴레인대와 하버드대 의대, 조지 워싱턴대 공중보건연구소가 함께 한 것인데요. 이 사람들은 아침, 정확하게 말하면 오전에 마시는 커피가 그 하루 중에 다른 때 마시는 커피보다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모닝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이 다른 때 커피를 마시는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을 비롯해서 다른 요인으로 사망할 위험이 현저하게 낮아진다는 내용인데요. 이 연구는 국제학술지 유럽 심장학 저널에 실렸습니다.
근데 저는 일어나자마자 빈속에 좀 마시면 속이 쓰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도 뭐는 좀 먹고 그렇죠. 간단한 거라도 먹고 마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를 한 거예요? 네, 연구팀은 1999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성인 남녀 4만 725명을 대상으로 커피를 마시는지 여부와 마신다면 또 얼마나 많이, 언제 마시는지 조사했습니다. 또 이 중에서 1,463명을 무작위로 골라서 일주일 동안 상세한 식사 일지를 쓰도록 했고요. 그리고 이들을 10년 동안 추적 조사했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 그 36%는 정오 전에, 그러니까 모닝커피를 마시고 16%는 하루 중에 아무 때나 커피를 마시고 또 48%는 커피를 전혀 마시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런데 커피를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모닝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그 모든 원인으로 사망할 확률이 16%, 그리고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은 31% 낮았습니다. 네. 재미있는 것은 모닝커피를 한 잔 이하로 마시는 사람들은 모닝커피를 두 잔에서 세 잔 또는 세 잔 이상 마시는 사람들보다 심혈관 질환이나 각종 건강 위험 감소 효과가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커피 마시는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오전에 2잔 이상 커피를 마시는 게 좋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연구 결과를 보면 일단 커피를 한 잔 넘게 마셔야 된다는 건데 그렇죠. 정확하게 뭐 몇 잔 정도가 적당하다 이런 연구도 있어요? 네, 물론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스위스 바젤대, 쥐리히대, 베른대 등 연구팀은 하루에 5잔 이상 커피를 마시면 인지기능 저하를 막는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와. 미국 심장협회 저널에 발표했습니다. 앞서서 커피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해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심장의 불규칙한 맥박을 일으키는 부정맥의 일종인 심방세동이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발병 원인은 정확하진 않지만요. 심방세동이 오래되면 뇌졸중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인지기능도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팀은 스위스 심방세동 코호트 연구에 참여한 사람 중에서 평균 연령 73세의 남녀 2,413명을 대상으로 1년 동안 매일 커피 섭취량을 조사하고 최근 8년 동안 뇌졸중, 혈액염증 지표, 뇌영상, 인지검사 결과를 비교 분석한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네, 카페인이 포함된 커피를 하루 5잔 이상 마시는 사람은 커피를 마시지 않거나 하루에 한 잔 미만으로 마시는 사람들보다 인지 측정 점수가 더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커피 섭취량이 많은 사람은 하루에 한 잔 미만으로 마시는 사람들보다 과제 처리 속도, 시각 운동 조정, 주의력 점수가 11% 높았고요. 인지 연령은 무려 6.7세 더 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혈액 염증 지표도 매일 5잔을 마신 사람들이 한 잔 미만 마신 사람들보다 20% 이상 낮았다고 하고요. 이런 효과가 나타난 이유는 커피 속에 포함된 카페인, 마그네슘, 니아신이라고 부르는 비타민 B3 등 활성 성분하고 염증 억제 화학물질들 때문이라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커피 효과를 연구하는 많은 연구에서 많이 마신다고 하는 한계를 5잔 정도로 보고 있는 겁니다. 커피를 즐겨하는 저로서는 안심이 되는 연구긴 한데요. 또 커피가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면서요. 네, 유타대 의대 연구팀은 커피를 마시는 것이 구강암과 인후암을 비롯한 두경부암 발병 위험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암에 발표했습니다. 두경부암은 코, 부비동, 구강, 안면, 후두, 인두, 침생, 갑상선 등에 발생한 모든 종류의 악성 종양인데요. 전 세계에서 7번째로 흔한 암입니다. 사실 이전에도 그 커피나 차를 마시는 게 두경부암 발생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긴 했는데요. 네. 결과가 들쭉날쭉해서 일관성이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구팀은 전 세계에서 이 두경부암과 커피 마시는 것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14개의 연구를 메타 분석했는데요. 그 두경부암 환자 9,548명하고 일반인 15,783명을 대상으로 카페인을 포함된 커피, 디카페인 커피, 차를 하루, 주, 월, 연 단위로 얼마나 마시는지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카페인 커피를 매일 4잔 이상 마시는 사람은 두경부암에 걸릴 확률은 17%, 구강암은 30%, 그 인후암은 22%, 인두암은 무려 41% 낮아진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카페인 커피나 차를 마시는 것도 이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커피가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예, 그 중국 텐진 의대하고 미국 예일대 공동 연구팀이 연구한 건데요. 하루 3잔 정도의 커피나 차를 마시는 습관이 치매나 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연구팀은 그 세계 최대 규모의 의료 빅데이터 영국 바이오뱅크에 등록된 50세에서 74세 남녀 약 37만 명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생활 습관하고 질병 발병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는데요. 특히 다른 요인들을 다 제외하고 순수하게 커피 소비가 뇌졸중하고 치매 발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봤습니다. 그 결과 하루에 2잔에서 3잔 커피나 3잔에서 5잔의 차, 그리고 커피와 차 모두 포함해서 4잔에서 6잔을 마신 사람은 커피나 차를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뇌졸중 발병 위험은 32%, 치매 위험은 28%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매는 뭐 여러 요인으로 발생하는데요. 뇌졸중으로 인한 혈관성 치매도 있습니다. 그런데 뇌졸중이 발병했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3잔에서 6잔의 커피나 차를 마신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치매 발병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하루 그 3잔에서 5잔 커피를 꾸준히 마신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심장병, 파킨슨병, 당뇨, 뇌졸중에 의한 조기 사망 위험이 줄어들고 자살 가능성도 낮아져 평균 수명이 더 길다고 합니다. 또 간 효소 수치를 낮춰서 간 경변하고 간암도 예방해 준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듣다 보면 그냥 커피가 약간 만병통치약처럼 느껴지는데요. 뭐 커피에 관한 연구들이 워낙 많아서 그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요. 네. 실제로 커피의 효과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가 되고 있긴 하지만 커피의 비밀은 여전히 아직 완전히 밝혀지진 않은 상태입니다. 뭐 아스피린 연구하고 비슷한데요. 네. 그 커피 속에는 각성 효과를 내는 카페인하고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 성분을 비롯해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수백 가지 화학 성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화학 성분은 그 커피콩을 볶는 로스팅 과정에서 변하는데요. 이것들이 암부터 충치 예방까지 다양한 효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과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또 커피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커피나 마셔도 상관없이 다 좋은 거예요? 사실 요즘 커피 매장에 가면 뭘 골라야 할지 한참 고민해야 될 정도로 커피 종류가 많잖아요. 네. 그럼 그런 커피가 다 건강에 좋냐라고 한다면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입니다. 그 실제로 미국 영양학회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하루에 3잔에서 5잔의 블랙커피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아메리카노나 드립커피 이외에 라떼나 마키아토처럼 커피가 섞인 음료는 칼로리도 높고요. 설탕과 지방이 첨가된 경우가 많아서 커피 섭취에 따른 건강상 이점을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도 커피를 즐겨하긴 하지만 사실 하루에 3잔에서 5잔 뭐 이렇게 마시면은 좀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 것 같고 그래서 힘들거든요. 좀 다른 문제는 안 생길까요? 저도 사실 이런 연구를 볼 때마다 과연 하루 커피 5잔을 마시면은 잠자는데 문제가 없을까라는 궁금증과 함께 그럼 한 잔은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 궁금했거든요. 독자들도 뭐 이런 기사를 보면은 도대체 어느 정도 마셔야 되니라고 질문을 해오기도 하는데요. 다행히 커피하고 건강 관련 연구를 많이 하는 미국 심장협회는 커피 양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심장협회에 따르면 연구에서 얘기하는 커피 한 잔은 8온스인데요. 네. 237ml입니다. 이게 이른바 별다방이라고 하는 그 유명 미국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판매하는 숏 사이즈 커피가 바로 237ml입니다. 정확하게. 흔히 선택하는 톨 사이즈는 355, 그란데는 473, 가장 큰 벤티 사이즈는 591ml인데요. 그러니까 톨 사이즈로는 하루에 3잔, 그란데 사이즈로는 2.5잔, 벤티 사이즈로는 2잔이면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네. 몸에 좋더라도 과하면 부족한 것보다 못하다는 말이 있으니까요. 공복 상태에서 또 커피를 마시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위장이 자극받아서 속쓰림 증상이 생기고 불면이 생길 수도 있는 만큼 아무리 커피를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적당히 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커피 연구는 주로 건강과 관련된 것들이 많은 편인 것 같아요. 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은 주로 의학자들이 한 연구다 보니까 그런데요. 아무래도 의사들은 사람들의 건강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커피도 건강 측면으로 연구하는 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뭐 컴퓨터 과학자하고 물리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커피 향을 더욱 풍부하게 하고 맛도 좋게 만들면서 비용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 허더스필드대 연구팀은 유체역학의 어떤 간단한 수학적 모델을 사용해서 커피를 맛있게 추출하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근데 커피를 맛있게 추출하는 방법까지 연구를 했다는 게 참 흥미로운데요. 네. 어떤 내용이에요?
커피의 진수라고 하면은 사실 다름 아닌 에스프레소인데요. 네. 우리나라 분들은 이 커피가 너무 쓰다고 해서 많이 즐기지 않는 뭐 아주 진한 이탈리아식 커피인데요. 에스프레소 전용 머신으로 커피를 추출합니다. 이건 볶은 커피 원두를 분쇄해서 구기압의 압력과 온도는 90도 전후의 뜨거운 물이 커피 알갱이층을 통과하도록 해서 커피 알갱이의 수용성 성분이 물에 녹도록 해서 만드는 건데요. 문제는 이 커피 가루를 고르게 잘 눌러서 추출한다고 해도 맛이 조금씩 다를 때가 있습니다. 네. 그 연구팀은 커피 가루의 굵기에 따라서 커피 맛과 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했는데요. 유체역학에서 그 물이 다공성 물질을 투과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계산하는 코제니 카르만이라는 방정식이 있습니다. 네. 이걸 활용해서 모델링했는데요. 그렇게 연구한 결과 원두를 너무 곱게 갈아서 커피를 추출하면은 오히려 물이 입자들 사이를 빠르게 빠져나가 버린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커피 맛과 향을 높이기 위해서는 커피 원두를 중간 굵기로 간 다음에 커피 가루를 배드에 너무 많이 넣지 말고 댐퍼로 눌러서 편편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에스프레소뿐만 아니라 아메리카노 등 다른 커피를 추출할 때도 적용 가능합니다. 뭐 이렇게 추출 방식을 바꾸면 커피 맛도 높이고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 일석이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커피를 어떻게 갈아서 추출하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혹시 커피를 맛있게 하는 또 다른 요인도 있어요? 뭐 커피 소비가 증가하면서 커피 맛을 따지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커피 맛은 뭐 로스팅이나 그라인딩 그리고 사용하는 물과 물의 온도 등 다양한 요소가 좌우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뭐 커피 원두의 질하고 신선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환경과학자들은 커피 맛을 좌우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코스타리카하고 미국 공동 연구인데요. 이 사람들은 커피 맛을 좌우하는 건 새와 벌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연구팀은 코스타리카에 있는 커피 농장 30곳을 대상으로 벌의 수분과 조류에 대한 해충 방제 효과를 실험과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 새와 벌이 없을 때는 커피콩 수확량이 4분의 1이 줄었고 헥타르당 1,066달러, 우리 돈으로 153만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조건보다 새와 벌이 모두 활발하게 활동할 경우 커피 품질과 가격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인 열매의 무게나 균일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커피콩이 훨씬 크고 고르게 그리고 열매도 더 많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와 벌이 커피 맛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그렇습니다. 놀라운데요. 그런데 요즘 지구 온난화 때문에 생물 다양성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영향은 없을까요? 좋은 지적이신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커피 맛을 좌우하는 생물들의 개체수가 급격히 줄고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미국하고 캐나다 공동 연구인데요. 연구팀은 1997년부터 2020년까지 남미 지역 조류 종류와 개체수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연구를 처음 시작했던 1977년과 비교해서 2020년에는 70%에 해당하는 40종의 새가 사라지고 35종은 처음에 비해서 개체수가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열대우림 벌목, 도시개발, 지구온난화가 지금처럼 계속되면 새의 개체수와 종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떨어져서 새들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그 손쉽게 즐길 수 있는 기호식품이자 건강에 도움이 되는 커피가 사라지거나 커피값이 금값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가 결코 우리하고 멀리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연구입니다. 네. 오늘은 커피에 관련된 이야기 해봤는데요. 0179님은 평소 커피를 즐기지 않았는데 내일 아침부터는 한 잔씩 마셔볼까 싶네요 하셨고요. 최경민님은 커피 한 잔 하겠습니다. 나른한 오후에 에너지랍니다 하셨어요. 세모전 계절학기 유용한 서울신문 과학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맨하탄 트랜스퍼의 자바자입으로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